자, 이제 민소 암기장 들어가 볼까요? 뭐 강의 진행 방법은 이제 민법하고 유사한데 그 목차에 보면 쟁점이 총 156개인데요. 그 뭐 여기 정리된 쟁점 정도면 뭐 충분하게 되고, 정리된 쟁점은 뭐 선택형까지 다 커버가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표시 정정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건 뭐 선택형까지도 충분히 되니까 일단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뭐 교재도 구입하고 뭐 수업을 들으시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면 뭐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뭐 선택 사례 기록 불문하고 뭐 80% 이상은 뭐 민소법에 이제 민소법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개정판에는 뒤에 이제 정지문을 집어넣었는데 뭐 어떤 암기장이든 뭐 암기장 자체로 뭐 선택형은 뭐 100% 커버는 못 하는데, 그거야 뭐 기본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빠져나간 쟁점이 있는데 우리가 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니까 뒤에 뭐 정지문을 뭐 작년에 별도로 냈다가 올해는 뭐그 추가로 해놓은 거니까 이제 복습할 때 진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정지문 읽으면서 다 정지문이고 그 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정지문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뭐 밑에 해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은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택형 꼼꼼하게 보면 뭐 민법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이제 11년도 뭐 11년치 기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민사법 770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서 그것만 정리해도 뭐 선택형은 충분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사례 기록형에서도 여기 정리된 거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최신 판례라든가 그런 거 어차피 뭐 보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면 뭐 최신 판례라든가 뭐 그 정도고, 그다음 나중에 뭐 진도별 모의고사나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뭐 그 사이에 뭐 중요한 게 또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학회나 이제 교수님들의 논문 이런 거 검색해서 이제 뭐 좀 교수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추가로 뭐 진모나 이런 데 반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보충을 하시면 뭐 저기 부족하진 않죠. 뭐 교재가 부족해서 뭐 시험에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교재는 뭐 이걸 정하셨으니까 이거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가지고 끌고 가야 되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뭐 지우고 가필하고 정리하고 보충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뭐 학부 다닐 때 보면 뭐 교양 과목 이런 거 들 때 뭐 누가 정리해 준 거 가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죠. 내가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민소법은 특히 절차법이라 이제 특히 이제 민법에 비해서 민소법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건 이제 뭐 절차를 안 다뤄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민소법은 사례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이게 뭐 안에 내용을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사례 문제에서 목차로 연결이 돼야 돼서, 특히 이제 민소 같은 건 이제 절차법이라 순서대로 연결되는 쟁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암기장도 뭐 민법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사례집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게 그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내용 읽고 또 사례에 적응해야 되고 그렇게 두 번 작업해야 돼서 이제 암기장 형태로 사례집 형태로 암기장을 구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민법도 그렇지만 그 문제를 다시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한 번 보고 이제 문제는 지우면 되는 거고, 그다음 문제를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문제를 별도로 체크해 놓고 또는 옆에다 간단하게 갑을병정 사실관계를 요약해 놓으면 나중에 빨리 볼 수 있겠죠. 어떤 책이든 막판에 뭐 이제 우리 1월 시험이니까 12월 기준으로 이제 계속 뭐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그리고 또 시험 전날에도 그렇고 이게 일회독이 돼야 돼요. 모든 시험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시험 전날에 일회독을 못하면 이제 그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은 뭐 선택 사례 기록을 한꺼번에 보니까 사실 그게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12월 달에 최소한 3회독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소법 하나를 보면 뭐 민소법 하나를 12월 한 달 동안에 뭐 어떤 책을 돌리든 뭘 돌리든 처음부터 끝까지 3회독 정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정리 안 해놓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 안 해놓으니까 막판에 뭐 얇은 거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거 갖고 되면은 이제 뭐 처음부터 그걸 보지 왜 그 처음에 두 권책을 보겠어요. 그 시험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시험인데 양도 많고 더구나 원래 양이 많은데 그걸 선택 사례 기록을 동시에 대비해야 되니까 양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정리가 안 되니까는 막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막 이것저것 다 쑤셔 놓으니까 막판에 정리가 안 되니까는 뭐 남이 정리한 얇은 뭐 찌라시나 뭐 이런 것들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군다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관식 시험은 특히 객관식은 어느 정도 뭐 커버할 수 있어도 주관식 시험은
자기가 손때 묻은 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하시는데 뭐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강사들이 만들어준 책 가지고 그걸 이제 내 거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 좀 가필하고 필요 없는 거 좀 뭐 지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책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그런 것들이 과목별로 한 권씩은 다 있어야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선택형 뭐 정지문도 집어넣은 게 그런 이유에서 그래서 선택형 뒤에 지문 보시면서 이해되는 거 지워 나가고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서 다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 기출책이 있으실 테니까 찾아서 정리하고 하면 뭐 민법 때도 그랬지만 선택형을 실제 변식 기출 문제만 꼼꼼하게 분석하면은 뭐 100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도 부족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최신 판례나 이런 거 보충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해야지 뭐 문제를 뭐 많이 풀어본다고 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선택형은 그렇게 많이 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변시만 초창기에야 뭐 문제들이 별로 없으니까 변모 문제 보고 하지만 지금은 뭐 변시도 뭐 11회까지 돼서 뭐 민사법 770문제잖아요. 거기 있는 것만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이해가 할 수 있으면 그 외 것들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형 때문에 뭐 이제 계속 뭐 이제 이 발표도 얼마 안 남고 하니까 뭐 많이 질문들 하시고 하는데 보면 선택형은 절대로 뭐 저기 변시 모의고사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뭐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선택형만 보면 뭐 봐도 될지 말지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한 건데 사례 기록도 하는데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그 변모 문제에서 뭐 중요한 쟁점들은 다 선택형 기준 했을 때 변시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안 나온 것들은 뭐 구석지에 있는 판례고 출제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한데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문제들은 좀 문제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뭐 선택형은 일단 뒤에 정지문 위주로 뭐 여러분들이 제 책을 잡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뒤에 정지문 위주로 읽어가면서 모르는 거 체크해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 사례 기록 대비로는 앞에 정리한 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앞에 정리된 저기 테마들만 정리를 하시면 뭐 저기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진 부분이나 이런 거는 뭐 진모라든가 아니면 뭐 최신 판례집 뭐 판례 강의 뭐 제 거든 뭐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충하시면 되니까 일단 뭐 제 책 잡고 강의를 들으셔서 오셨으니까 그 내용 여기 있는 걸 일단 정리만 하면 뭐 8, 90%뭐 충분하고 그 정도면은 뭐 시험 합격하는데 충분하죠. 모자라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뭐 모자랄 것 같아도 이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뭐 10번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간식 시험은 어떤 책이든 아무리 얇은 뭐 자료든 뭐든 한 5회독 이상 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거 못 하잖아요. 워낙 양이 많으니까 다른 과목도 많고 중간에 이제 한번 슬럼프 와가지고 삐딱하면 뭐 한 달 정도만 날라가도 완전히 저기 못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든 거죠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특히 민소법은 절차법이라 사례랑 연결해서 보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다만 이제 문제별로 이제 문제를 다시 안 봐도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건 이제 보면서 체크를 해가지고 정리해 놔야죠. 그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막판에 갈수록 이제 지금 전체 분량이 한 300 아니 정지문 빼면은 236페이지인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가지고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로 줄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한 150페이지 분량으로 줄여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막판 12월 달에 한 3회독 정도 하고 그다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과목별로 한 번씩 읽고 그다음 시험 뭐 그 당 시험 볼 때는 뭐 중간에 하루 쉬지만 그때는 뭐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자투리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보고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12월 달에 한 3회독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가지고 할 거냐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시험은 뭐 지금 4월이고 뭐 해서 뭐 12월 달까지 1월에 시험이지만 결국은 뭐 한 10월 정도면 결판 나는 거죠. 뭐 11월 12월에 뭘 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 뭐 10월, 11월 그 전에 사실 결판이 나죠. 사실 그냥 뭐 경험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되면 이제 12월까지 11월까지 정리가 안 되면 사실 12월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양은 많은데 책은 뭐 이것저것 많고 하니까 뭐 뭐로 정리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막 하루씩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제 책을 잡았으니까 이 책에 가지고 정리를 하고 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하면 뭐 부족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정리된 내용은 뭐 선택형까지도 다 커버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뭐 부족한 부분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다음 절차들을 통해서 보충하시고 이런 절차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진도를 나가 볼까요? 2페이지 가셔서 앞부분에 뭐 제척 기피인데 자, 문제 1번에 보세요. 법관의 제척 사유 문제 볼까요? A 판사는 갑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확정됐어요. 갑은 재심을 제기했는데 A 판사가 재심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재심에 관여가 이제 적법하느냐?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제목에 지금 제척 사유 있으니까 제척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뭐 전범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아예 쟁점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척 사유인 전신 관여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뭐 그렇게는 안 나오죠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보고 쟁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신 관여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재심이 전심이냐, 아니 그 재심의 그 대상이 되는 원확정 판결이 재심에 대한 전심이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자 1번에 가셔서 자,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시금 재판에 관여했을 때는 제외가 되는 제척 사유가 되죠. 이건 뭐 조문에 있으니까 조문 체크해야 되겠고 취지는 뭐예요? 공정한 재판이잖아요. 공정한 재판이고 그다음 뭐예요? 삼심제를 사실상 보장을 받아야죠. 그래서 삼심제인데 결국은 그래서 똑같은 판사가 하면 삼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신급제도의 실효성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 신급제도의 실효성. 그럼 전심이 뭐예요? 밑줄 친 부분에 최종 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 재판과 더불어서 상급심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에 관여한 걸 말한다. 그래서 전심 관여의 개념을 외워둬야 되겠죠. 이거 뭐 사례로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이제 그런 개념들을 계속 외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개념 정의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색깔펜을 뭐 형광펜 같은 거 색깔을 정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동일한 색깔로 칠해놓고 막판에 볼 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제 1번의 두 번째 밑줄 친 부분 일반론이잖아요. 그래서 전신관여 개념 받고 그럼 2번에 가서 이 판례 사안이죠. 그래서 재심의 대상이 된 원확정 판결이 전심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재심 사건에서 재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건 이제 3심을 기준으로 1심, 2심, 2심을 기준으로 1심을 말하는 거지. 재심에 대해서 원재판은 전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판례 번호 뒤에 이제 항상 우리가 주관식 쓸 때는 판례 쓰고 뭐 시험 시간상 뭐 학설 이런 거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 가지고 변호사 시험은 이제 한 시간에 쓸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뭐 학설까지 쓰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고 판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이건데 그럼 판례가 이래서 타당하니까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판례 번호 뒤에 이전 시금 재판이란 불복 사건의 하급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심 기준으로 1심, 2심, 2심 기준으로 1심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은 전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답안지를 압축적으로 써야 되는데 결론은 판례 쓰고 판례가 이어서 타당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압축하면 그러니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를 지우고 그 다음에 해설에서도 보면 결국 이제 두 번째 밑줄 친 부분, 세 번째 밑줄 친 부분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조문에 있는 거니까. 그다음 제도적 취지야 뭐 공정성, 뭐 신급제도 실효성 이런 거 그냥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해독할 때 볼 거는 그 두 밑줄 친 부분뿐이잖아요. 전심 관여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재심 대상의 원재판은 전심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적으로 자꾸 책들을 줄여야 돼요. 다른 과목도. 그래서 결국은 뭐 관여는 적법하냐, 결국은 적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두 개 밑줄 친 부분만 체크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그 2010년도 판례인데 요거 그대로 뭐예요? 저기 그 법전협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종중 사건이었잖아요. 그 종중 사건에서 재판장이 뭐예요? 종중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종중원인데 그래서 문제를 간단히 보면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재판장이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판결은 적법한지와 구제수단인데 그래서 일단 뭐예요?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제척은 이제 뭐 오히려 형사법에서 중요하고 민소에서 별로 안 중요한데 두 가지. 즉 문제 1번에서 봤던 전신관여의 개념하고 그다음 문제 2번은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공동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죠. 소송 목적이 된 권리 관계에 관해서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할 때 그건 일반론이잖아요. 일반론 체크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은 뭐예요? 종중원들은 종중청의 결의 효력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 이제 그 심판에 관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 자체가 출제된 거니까 그 판례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구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항상 민소법에서 나오는 게 뭐 어떠한 사유를 엑셀한 사유를 간과한 판결
어떠한 사유를 강간 판결의 효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판결이 유효인지 그 다음에 무효인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무효인 판결 몇 개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재소전 사망을 강간 판결 무효죠. 그다음 뭐 당사자 적격, 뭐 소송 종료 사유를 강간 판결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기본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무효인 판결을 별도로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유효잖아요. 나머지 유효. 그러니까 유효니까는 이제 확정 전에는 이제 1심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는 거고 2심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상고는 이제 상대적 상고 이유하고 절대적 상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체크를 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확정 후에는 뭐예요?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인지를 봐야죠. 그래서 재심 사유일 때는 재심을 하는 거고 재심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재심 사유가 아닐 때는 뭐예요? 재심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냥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냥 유효.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심 사유 아니어서 확정되면 유효가 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처분권주의. 그래서 처분권주의 위반하면 위법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이 났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한테 1억 청구했는데 법원이 1억 5천에 승소 판결 내렸다. 그럼 이제 피고는 당연히 항소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확정이 되면 그냥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처분권주의는 뭐예요? 재심 사유에 없단 말이죠. 재심 사유에. 그래서 처분권주의 위반은 유효가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당사자 능력. 당사자 무능력자인데 능력자라고 잘못 판단해서 판결이 선고됐다. 이런 것들은 유효로 보는 게 다수설이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뒤에서 조합 나오겠지만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강간 판결은 그냥 유효로 보는 거죠. 그래서 확정 전에는 상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은 재심 사유 아닐 때는 유효를 전제로 했으니까 유효인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뭐 강간 판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뭐예요? 재척 사유는 법관은 배척되는데 그걸 강가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그럼 뭐예요? 이제 무효인 판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유효니까 항소, 그다음에 재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보면 재척 사유 법관의 판결은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때 해당되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상고 이유에 있고 그 다음에 재심 사유에도 있죠. 그래서 상소 재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구제 방법은 상소 재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종중원이 관여했을 때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법률상 이해관계 일반어 외우고 그 다음에 구제 방법은 뭐 조문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복습할 때 2페이지는 이제 그렇게 두 개만 보면 되니까 1번, 2번에서 금방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막판에 뭐 이제 이거 다 읽고 이제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로 가셔가지고 깊이도 뭐 요 3번, 4번 연결하는 문제인데 요 문제 풀면은 객관식도 다 커버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갑이 이제 고의로 방화해가지고 보험금 요구했어요. 보험회사는 갑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법관은 벌금형 선고했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법관이 민사재판부로 옮겨가지고 이제 병이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법관 병이 형사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거죠. 근데 갑이 기피 신청한 이유가 뭐냐? 재판부가 교체될 때까지 소송 지연시키기 위해서 기피 신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기피권을 남용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의 측의 문제하고도 똑같은데, 저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일단 이제 기피권을 그래서 기피 신청권을 남용을 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 남용 사안에 대해서는 자 일단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이제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즉 45조의 뭐예요? 간이각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45조의 간이각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신의칙 위반. 그래서 신의칙 위반이 되죠. 주로 뭐예요? 주로 이제 사례 나오는 게 이제 속권의 남용. 그 신의칙의 파생 형태 네 가지 중에 속권의 남용이죠. 그 다음에 이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거냐, 즉 보충적 적용설, 선택적 적용설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큰 목차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봐야 될 게 이제 똑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일부 청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 청구는 일단 명문의 규정이 이제 소신법에 있죠.
그래서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 5조의 2에 있어요. 복습할 때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신법 뭐예요? 3천만 원 이하잖아요. 예컨대 내가 3억 원 받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신법 적용받을 목적으로 3천만 원씩 쪼개가지고 소송을 10개를 제기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신법의 적용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일부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소신법에 명시적으로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되어 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잖아요. 신의치 위반. 이 얘기 또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도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굳이 사례로 낸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신의 측의 문제는 명문 규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측의 파생 형태 중에서 뭐에 해당되고 그 양자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피권 남용인 거죠.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가서 보시면 갑의 기피 신청이 기피권 남용인지 이걸 먼저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배점이 20점이다. 그럼 뭐 한 10점 맞기도 어려운 이유가 목차 자체를 다 누락을 해요. 목차 자체를. 그러니까 목차 안에 뭐 판례를 쓰는 거 그런 거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충 뭐 웬만큼 쓰기 때문에 그건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아예 목차 자체를 누락하면 그 빵점이잖아요. 배점에. 그러니까 그 목차 누락이 없도록 이제 이 목차라는 게 뭐예요? 쟁점이잖아요. 쟁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이게 이제 뭐예요? 기피권 남용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기피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 신의치 이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이걸 쓰는데 앞에 전제 쟁점을 많이 빼뜨려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도록 목차를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기피 신청이 기피권 남용이냐? 물론 설문에서 뭐예요? 재판부가 교체될 때까지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기피권 남용 아니냐? 그걸 당연한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뭐 기피의 개념을 쓰면 되겠고, 그래서 2번에 오른쪽에 기피 신청은 뭐예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객관적 사정이 일반론. 그러니까 이제 뭐 판례를 뭘 외워야 되느냐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일반론들을 외워야죠. 그래야지만 사안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사안에서 이제 일반론 쓴 다음에 이런 일반론 기준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피권 남용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증을 하는 거잖아요. 논증. 그러니까 그냥 이건 기피권 남용이야 이렇게 쓰면 그냥 주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야 되니까 판례 일반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불공정한 재판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외워놔야죠. 물론 이제 사례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피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가서 보시면 판례도 명시적으로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재척 사유에 관련된 판례인데 재척 사유가 되면 당연히 기피 사유 될 수 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법관이 전신 재판에 관여한 당해 사건의 하급심 재판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에 관여했을 때는 전신 관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없다는 논거로 쓸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피권 남용이 된다.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피권 남용에 대한 효과로 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보통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보면 로마자 2번 빼먹고 뭐 3번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배점에 이제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배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5점 나오면 로마자 2번에 뭐 3점 4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객관식 한 두 문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목차 누락이 없어야 돼요. 안에 내용은 좀 뭐 부실하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목차만 누락 안 해도 뭐 기본 배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오면 기피권 남용인지. 그래서 이제 사례 보고 자꾸 목차를 외우라는 게 뭐 통으로 목차를 그냥 통째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 기피권 남용인지를 먼저 검토한다. 이런 거 쓰시라는 거죠. 그다음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게 45조의 간이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청한 날로부터 이후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방식에 건넜을 때, 그다음 소송 지연이 분명할 때, 그때 뭐예요? 신청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스스로 각하시킬 수 있는 게 간이각하죠. 자, 판례도요. 오로지 소송 지연 내지 재판 저해를 목적으로 기피권 남용일 때는 받은 당해 법관이 스스로 각하할 수 있다. 그게 45조 1항의 간이각하의 제도죠. 그럼 넘어가셔가지고 설문에서는 기피권 남용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45조 1항에 따라 그냥 간이각하라면 되죠. 그럼 로마자 4번에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의 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신의 측의 일반론으로서 당사자하고 소송 관계인은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죠. 그래서 1조 2항의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조문도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를 보고 한 페이지를 봤는데 뭐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고 그러면 답안지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문, 판례 계속 써야죠. 그럼 신의칙의 파생 형태는 네 가지죠. 그래서 뭐 부모 신랑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충적 적용 여부는 뭐 별도 목차로 뽑아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뭐 포섭시켜도 상관없어요. 자, 판례는 이제 특정한 권리 법률 관계의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 그럼 실제 답안지 쓸 때는 부제소 합의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줄여서 써도 되겠죠. 부제소 합의에 위반해서 지기한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함과 동시에 신의 측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답안지에. 근데 이런 판례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선택적 적용설이다, 아니다, 보충적 적용설이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대립돼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뭐 욕심내서 쓰고 싶으면 이런 판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견해, 뭐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판례 입장만 쓰시든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다 쓸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판례 쓰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하다로 가면 되죠. 그래서 3번 제목 바로 위에 신의칙은 모든 소송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간이각하에 45조 규정이 있더라도 신의칙으로 갈 수 있고 그럼 이제 신의칙의 파생 형태 중에 뭐예요? 속권의 남용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주로 뭐 속권의 남용이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소송상 권능을 법에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건 속권의 남용, 즉 권리 남용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속권의 남용이 되잖아요. 지금 뭐예요? 결국 이제 소송 지연 목적으로 이제 기피 신청권 행사한 거니까. 그럼 이제 신의칙 위반이 됐다. 그럼 4번에 가셔서 신의칙 위반의 소재기에 대해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의칙을 위반했다. 신의칙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신의칙은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단 직조 사항이죠. 직권조사 사항인데 신의칙 위반에 소제기하고 그다음 소송행위가 있죠. 소송행위. 그러니까 소송행위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 증인신청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증인신청. 그래서 신의칙 위반의 소송행위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건 뭐예요? 배척하면 되죠. 배척. 그래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신의칙 위반이다. 그럼 이제 증인 신청 뭐 기각 결정하면 되죠. 배척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의칙 위반의 소재기일 때는 이게 뭐예요?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인지, 그래서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인지, 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인지를 검토해야죠. 그래서 소송법상 신의칙 위반 뭐 있어요?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재심을 계속 제기한단 말이죠. 그 재심 들어와서 기각했는데 똑같은 사유 가지고 재심. 그래서 재심을 예를 들어서 반복한다.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반복한다. 이럴 때는 뭐예요? 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재심 들어왔다. 그때는 뭐예요? 소각하란 말이죠. 소각하. 법원이. 근데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은 뭐 어떤 거 있어요? 민법에서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을한테 건물만 팔죠. 그럼 우리 뭘 취득해요? 관법지를 취득하죠. 관법지. 근데 이건 187조 물권 변동이니까 을은 등기 없이도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자인데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가 돼서 얘가 등기만 소이등을 했다. 그럼 이제 얘는 뭐예요?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상권은. 근데 아직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갑이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관수법상 법정지상권에 등기를 해줄 의무자가 이전 등기 받을 권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신의칙 위반. 그럼 이건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철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청구 기각을 하죠. 청구 기각. 그래서 이제 소재기가 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이면 소각하고 실체법상 신의칙 위반이면 청구권이 없으니까 기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판단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나올 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4번에 써놓은 거예요. 4번에 보면 자, 소재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및 소재기 외의 개개의 소송행위. 그러니까 개개의 소송행위는 증인 신청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 강행 규정이니까 뭐예요? 직조 사항이죠. 그다음에 소재기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 될 때는 소의 이업소 소각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계속 뭐 재심 소송을 제기한다. 그다음에 개개의 소송행위가 신의칙 위반이 될 때는 무효가 되죠. 그러면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다. 근데 그 증인 신청이 신의칙 위반이다. 그러면 그때는 증인 신청 기각 결정하면 되죠.
그건 사유마다 다른 거고. 그다음 실제법상 신의칙은 뭐 민법 문제니까 민법에서 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청구 기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이제 선택적 정연설로 갔으니까 45조 1항에 간이각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소권의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요 소송법상 신의칙 위반이죠. 그래서 기피 신청을 배척. 그럼 배척은 결국 이제 각하잖아요. 그래서 기피 신청은 결국 배척 각하가 되는데 그게 근거가 이제 민소법 45조가 될 수도 있고 소권의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얘기죠. 그래서 신의 측이 뭐 사례로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연결되는 사실관계예요. 자, A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법원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기피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죠. 그래서 병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져야 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신청한 증인을 증인 채택해서 증인 신문했고 A도 출석해가지고 반대 신문까지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차 보장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피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게 적법하느냐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절차를 진행시켰는데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당연히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안 재판을 진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피 신청이 인용이 되면 당연히 유효하고 거기는 학설 대립이 없고 당연히. 그래서 기각 확정됐을 때 하자가 치유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기피 신청 재판하기 전에 본안 재판 선고가 다 돼버렸다. 그럼 뭐 그때는 뭐예요? 기피 신청에 이익이 없으니까 그때는 본안 재판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면 되죠. 그래서 복습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각 쟁점별로 결론들을 자꾸 기억해 놔야 돼요. 그 결론 한 줄이 기억나면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갈 때 정도 되면 답안을 많이 써보기 때문에 결론 한 줄 가지고 한 대여섯 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론 쓰고.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객관식 지문처럼 결론을 딱 한 줄씩 기억을 자꾸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별도로 뭐 표시를 하든 뭐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해 놓든 그런 식으로 가야죠.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에는 그런 결론 같은 거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되니까 시험 전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법원은 기피 재판 날 때까지 본안 소송 지금 진행 중인 소송 자체를 정지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는 뭐예요? 예외 세 가지가 있죠. 간이각하, 좀 전에 보신 간이각하, 그 다음에 종구 판결 선고. 그러니까 재판 절차 다 하고 판결 선고하려고 하는데 기피 신청 들어왔다. 그때는 그냥 뭐 판결 선고하면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행위. 예컨대 뭐 증인이 뭐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럼 빨리 뭐 증인 신문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도 되죠. 근데 설문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설문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지하고 기피 재판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진행해버렸죠. 그럼 로마자 3번에 그래서 진행했다가 기피 사유가 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이 인용이 되면 진행한 건 당연히 유효한데 기피가 기각이 되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느냐. 판례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판례 보면 기피 신청 당한 법관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배척됐다는 뭐예요? 하자 치유되고 유효가 된다라고 보는 게 옛날 판례였죠. 그래도 2010년도에 판례가 또 나왔잖아요. 기피 신청 각하 결정 확정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죠. 하자 치유가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럼 이제 앞에 판례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거고 뒤에 판례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모순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수설은 뭐예요? 우리 판례는 절충적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자, 그래서 이제 검토해서 세 번째 줄에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신청권자의 소송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을 때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그 판례도 뭐 절충적 입장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 사안 포섭을 잘해야 돼요. 결국 사례 문제는 이제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결론을. 그래서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판례들을 인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 번에 증인 신문이 긴급을 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뭐 사실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반대 신문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 신문 했기 때문에 뭐예요? A는 절차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 치유된다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에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이제 본안 재판을 정지하고 기피 재판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본안 재판을 해서 판결이 선고됐다. 그럼 이제 기피 재판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판결 자체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해야죠. 자, 4번에 보면 기피 신청에 대한 합의부 재판이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한 기각 결정, 방식 위배라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은 못 다투죠. 인용 결정은 못 다투는데 각하나 기각일 때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거 하기 전에 뭐예요? 본안 재판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법원이 기피 신청 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해 버렸다. 그럼 뭐예요? 판결 자체를 다퉈야죠 이제는. 그래서 기피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다고 기피 신청했는데 그 판사가 판결을 선고해 버렸어요. 그러면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죠.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 항소할 수는 없다. 신청의 이익이 없어졌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법원이 4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본안 사건에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 이제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판사가 그래서 배제시키려는 기피 신청의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은 뭐 신청의 이익이 없어졌죠. 따라서 이때는 뭐예요? 판결 자체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해야죠. 상소. 그래서 그런 절차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기피는 이 3번, 4번이죠. 3번, 4번 보면 선택형 풀어보세요. 다 걸려요. 선택형도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례 출제 가능성 높지 않고 이제 선택형 문제로 정도. 뭐 제척 기피는 다 그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 1번부터 4번까지만 보면 뭐 선택형도 웬만한 거는 뭐 90% 이상 다 걸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이제 관할로 가셔서 이제 관할은 토지 관할과 이제 사물 관할이 문제가 되겠죠. 자, 사물관할은 뭐 5번 사례만 풀 수 있으면 돼요. 사물관할은. 그리고 또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그 인지규칙 개정돼 가지고 5억 원을 올라갔죠. 합의부가. 예전에는 2억까지 단독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5억까지 단독이죠. 그래서 박스에서 조문을 먼저 보세요. 박스에서 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관할 규칙이 올해 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2조에 보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 그러니까 뭐예요? 지방법원 합의부, 지원의 합의부죠. 합의부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뭐예요? 5억 원 초과. 그러니까 예전에는 2억 원 초과였는데 지금은 5억 원 초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5억까지는 지금 뭐예요? 단독 사건이죠. 단독 사건. 그래서 이제 사물관 그 문제를 보면 이제 을은 뭐 갑으로부터 외상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뭐 등등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이제 지연배상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뒤에 그 위에 걸 못 고쳤는데 그 4억으로 고치세요. 세 번째 줄 뒤에. 그래서 뭐 4억 9천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4억으로 고치세요. 그 세 번째 줄 뒤에 대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밑에는 고쳤는데 위에는 못 고쳤는데.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에 갑은 22년 7월 1일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다감날까지 1% 지원 손해금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원금 4억 원이고 이에 대한 지송금을 청구한 거죠. 근데 이 지송금까지 계산하면 이게 5억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다 더하면 5억을 초과하는데 원금만 계산하면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만 보면 단독 사건이고 지송금까지 포함하면 5억 초과해서 합의 사건이니까 이걸 이제 사물관할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4억 원 및 언제부터 다감날까지 1% 지연 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토지 관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A 판사 단독 판사에게 배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에서 갑은 5억 1천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5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배상. 그러니까 원금 자체가 지금 합의부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실제 매매 대금은 5억 1천만 원이다라고 진술했고, 그랬더니 을이 뭐예요? 나는 이제 갑과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A 판사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합의부로 이송했다. 이런 이송이 적법하느냐? 그러니까 사물 관할은 뭐 이 문제만 보시면 되는데, 자 로마자 2번에 가셔가지고 지금 청구의 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과 지연 손해금은 뭐예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소송물이 다른 단순 병합이 되죠. 그러니까 소송물이 다른 단순 병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그 단순 병합일 땐 더하잖아요. 합산의 원칙. 자,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의 청구할 때는 여러 청구 값을 모두 합해서 소가를 산정하는 게 27조 1항이죠. 그런 것도 다 조문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외가 2항이잖아요. 이번에 합산 원칙의 예외로서 손배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될 때는 부대 목적은 소가에서 집어넣지 않죠. 거기에 판례가 있잖아요. 밑줄 친 부분에. 부대 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란 뭐예요? 지연 손해금을 말하죠. 지연 손해금.
그러니까 처음에 소재기할 때 4억이고 지손금은 고려하지 아니하니까 단독 사건이 맞죠. 그래서 처음에 소재기할 때는 관할이 적법했단 말이에요. 사물 관할이. 그래서 로마자 3번에 관할은 언제를 기준해요? 소재기일치를 기준하죠. 자, 3번에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할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그게 관할 항정의 원칙 가로열고 33조. 그러니까 그런 조문들 자꾸 외워서 써야 돼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예외가 딱 이 사건이잖아요. 예외가. 그러니까 단독 사건에서 합의부로 이제 바뀌었을 때.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단독 사건 계속 중에 합의부 청구가 확장됐을 때는 뭐예요? 33조 예외로서 뭐예요? 합의부로 이송을 해줘야죠. 관할 위반이 되니까. 그래서 관할 항정의 원칙이 예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합의부로 이송해 줘야 되는데 이제 을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론 관할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관할은 항상 맨 마지막에는 변론 관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합의 관할에 시작해서 변론 관할로 끝나요. 조금 이따 이제 토지관에서 보실 텐데. 자, 그러면 의의는 뭐 조문 베끼면 되잖아요.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게 되면 변론 관할이 생기죠. 그래서 그 의의를 끊으면 요건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답안지 쓰실 때는 의의 및 요건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묶어 쓰세요. 그래서 요건만 써도 되잖아요. 요건 붙이면 의의가 되니까. 그래서 요건에 보면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제기되었고 임의 관할일 때 변론 관할이 생기니까 임의 관할 법원이고 그다음에 이의 없이 본안 변론 준비기일 진술해야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와서 보시면 사물 관할 임의 관할이잖아요. 따라서 피고가 관할 위반 항변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된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안 변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법적 주장을 한 거죠. 따라서 변론 관할 생겼기 때문에 뭐요? 판사의 이송 결정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관할을 찾고 마지막에 닫을 때는 변론 관할 꼭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관할은 요 문제 정도 푸시면 뭐 충분하겠고. 그 다음에 토지 관할로 가서 자, 그러니까 관할에 문제가 나오면 초창기에 나오고 뭐 최근에 잘 안 나왔는데 일단 합의 관할을 검토하고요. 합의 관할 있는지. 그다음 합의 관할이 없으면은 이제 뭐요? 이제 법정 관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정 관할로서 보통 재판적 찾고 그다음 뭐예요? 특별 재판적을 찾아야죠. 그다음에 보통 특별 없으면 이제 병합이 될 때는 객관적 병합이든 주관적 병합이 되면 또 뭐예요? 관련 재판적을 찾아야죠. 관련 재판적. 그래서 이 중에 관할이 생기면 그냥 그 관할 법원에 재판하면 되니까 뭐 관할이 있어서 적법하다라고 하면 되고 아닐 때는 마지막에 또 뭘 찾아봐야 돼요? 변론 관할. 그래서 변론 관할을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히 민소법은 뭐 민법 같은 거야 뭐 실제법이니까 뭐 이렇게 뭐 순서처럼 정리할 게 없겠지만 민소는 특히 목차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틀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요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사물 관할이 별도인데 그 사물 관할 아까 5번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관할은 뭐 빠져나갈 게 없어요 사실. 그 객관식도 뭐 이 안에서 뭐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무슨 뭐 판례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건 뭐 나중에 최신 판례 가지고 보충하면 되고. 자, 그래서 6번 보세요. 그 틀에 다 맞춰가지고 이제 틀을 좀 잡아놔야 되죠. 6번 문제를 보면 광주에 살고 있는 을은 서철구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을에게 자 을이 주채무자예요. 주채무자. 그다음에 그래서 을은 이제 광주에 사는데 이제 갑은 서초구에 살고, 그다음에 병이 연대보증 서줬어요. 근데 얘는 강릉에 살고 이렇게. 자, 강릉에 거주하는 병이 갑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고 갑과 을의 금전소비자 계약서에는 본 대여금과 관련해서 소송할 때는 관할 법원은 을의 주소지로 한다. 그래서 뭐예요? 을의 주소지로 하는 합의 관할 조항이 있는 거죠. 합의 관할. 그럼 이제 합의 관할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합의 관할의 유효성 찾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추가된 사실관계. 갑이 을병을 공동 피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래서 연대보증일 때는 연대하여죠. 연대하여. 부진정 연대는 뭐예요? 공동하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기록경 쓸 때 저 당사자 주관적 공동관계 틀리면 그거 다 감점이에요. 그래서 연대채무 연대보증은 연대하여고 부진정 연대는 공동하여죠. 그래서 연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하는 대여금 소송을 을의 주소지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럼 을과는 뭐 아무런 문제 없죠. 합의관할대로 왔으니까 합의관할을 광주로 했잖아요. 이제 을과관계에서는 그 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병에 대해서도 광주지방법원에 이제 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느냐?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저 일반적인 법정 이제 뭐야 마찬가지죠. 그 합의 관할의 효력이 갑과 을사에 있는데 병한테 미치는지, 그 다음에 안 미치면은 보통 특별 재판적, 그다음 관련 재판적 찾아야죠. 그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합의 관할, 보통 특별, 관련, 변론 이렇게 목차를 잡아놓고 머릿속으로 잡아놓고 여기서 뭐가 문제되느냐. 일단 변론 관할은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응소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변론 관할은 아니고, 그다음 합의 관할이 있었으니까 합의 관할이 얘한테 효력을 미치는지, 합의는 갑과 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미치는지 안 미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찾고 관련 재판적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는 뭐 어떻게 상관없는데, 자 로마자 1번부터요. 일단 뭐 광주지방법원에 얘한테 관할 자체가 있으면은 뭐예요? 뭐 합의 관할이 미치는지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1번에 갑과 을의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 광주지방법원이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 광주지방법원이고, 그 다음에 의무 이행지는 여기서 뭐예요? 그 대여금이니까 민법상 지참채무 원칙이죠. 그러니까 원고 주소지 서울중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마자 1번에 갑과 을의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 광주, 그 다음 특별재판적은 의무 이행지 원고 주소지 서울중앙이 되죠. 지참채무니까. 그 다음에 갑과 병에서는 뭐예요? 피고 주소지 강릉 지원이 되고, 특별재판적은 의무 이행지 원고 주소지 서울중앙이 되죠. 그러니까 병과 관계에서는 강릉 지원, 그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러니까 뭐예요? 광주지방법원은 갑과 병 사이에 법정 관할이 없잖아요. 보통도 없고 특별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광주로 합의했는데 이게 제3자한테도 미치느냐?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뭐예요? 저기 오른쪽 메뉴의 위쪽 진 부분에 관할 합의는 당사자하고 포괄 승계인한테는 미치는데, 그리고 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승계 특정 승계에서는 뭐예요? 채청은 미치는데 물청은 안 미치죠. 그건 뒤에 또 자세히 나올 거고. 그다음 뭐예요?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고 보죠. 제3자한테는. 가끔 헷갈리셔가지고, 아니 얘는 채권인데 이제 연대보증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미치는 거 아니냐? 얘는 제3자잖아요. 승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승계인에서는 채권 승계인한테 미치는 거고, 여기는 병이 뭐 승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합의 관할의 규정은 병한테 안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 재판적을 찾아야죠. 그래서 로마자 2번 목차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로마자 2번은 먼저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합의 관할 효력이 안 미친다. 그 다음에 법정 관할을 찾았더니 보통 재판적, 특별 재판적, 병한테는 광주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련 재판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틀을 잡아놓고 여기다 이제 끼워 맞출 생각을 자꾸 하란 말이죠. 사례 문제 푸실 때. 그러면 3번에 관련 재판적은 25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는 하나의 소로서 여러 개 청구할 때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같이 지기할 수 있는 게 관련 재판적이죠. 뭐 취지는 뭐 소송 경제잖아요. 뭐 민소법의 취지는 뭐 거의 90% 소송 경제죠.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는 뭐예요? 주관적 병합이죠. 그 주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도 25조 2항의 명문 규정 있잖아요. 그래서 25조 2항에 보면 65조 전문일 때 65조 전문하고 똑같은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재판적 되죠.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가셔가지고 채권자가 연보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65조 전문에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인. 그래서 공통 동일에서 동일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같은 원인으로서 공동소송인에 된 때 해당되죠. 그러니까 65조 전문이 되니까. 그러니까 65조 전문인지 후문인지 뭐 뒤에 또 한번 나올 테니까. 그래서 65조 같은 원인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따라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죠. 그래서 결론은 답은 뭐예요? 관련 재판적.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습하실 때 문 밑에 해설지 가려놓고 목차를 다시 한번 잡아보라는 거죠. 목차를 큰 목차만. 그래서 뭐 로마자 3번, 2번을 먼저 써도 상관없으니까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 안 미친다. 그 다음에 갑과 병 사이에 보통 특별은 광주는 없다.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론 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셔서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이제 지금 광주로 합의했잖아요. 광주로. 그런데 갑의 주소지 관할하는 서울중앙에 제기했다는 거예요. 을은 광주지방 관할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갑의 소재기는 관할 위반에 항변한 거죠. 그래서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건 뭐예요? 합의 관할의 유효성을 검토해야죠. 그랬다는 법원의 조치, 관할 위반이면 뭐 해야 돼요? 이송을 해줘야죠. 그 얘기를 이제 검토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합의 관할에서 결국은 합의 관할이 유효일 때는 뭘 가져가요? 그러니까 합의 관할이 나오면 일단 유효성을 먼저 검토하죠. 그래서 유효성을 검토해서 요건을 갖춰서 유효이면 어떻게 돼요? 유효이면 모습을 검토해야죠. 모습, 뭐 또 태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야?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 그래서 전속적 합의냐 부가적 합의냐를 검토하겠죠.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이 무효면 어떻게 돼요? 무효면은 이제 법정 관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 관할을.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자꾸 옆에다 가필 같은 거 해놔가지고 화살표로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에 여기도 토지 관할을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법정, 그러니까 뭐야? 합의 관할의 모습이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를 판단할 때 통설 판례는 뭐예요? 법정 관할 중에 하나 정하면 전속적이고 그 외에 관할을 정하면 부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법정 관할을 먼저 찾아놓는 거예요. 자, 로마자 이번에 갑과 을에서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 그러니까 광주지방법원이죠. 그다음 특별재판적은 이게 금전채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467조 2항에 따라 지참채무 원칙이니까 원고 주소지죠. 그래서 이제 광주지방법원, 그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그 법정 관할이 되죠. 그다음 로마자 이번에 합의 관할은 뭐 중요한 개념인데 밑줄 친 부분에 1심 법원 임의 관할에 인정되고 합의 대상 소송이 특정돼야 되고 반드시 서면이어야 되죠. 물론 서면은 별도 서면일 필요 없고 그냥 계약서에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는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관할은 유효하다. 자, 유효하면 뭐 검토해요? 합의 관할의 모습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법정 관할과 더불어 다른 관할 법원을 추가하는 게 부가적 합의, 특정 법원만을 이제 관할로 정하는 게 전속적 합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합의의 모습이 확실하지 아니할 때는 통설 판례 일치하죠. 밑줄 친 부분에 법정 관할 중 하나를 정했을 때는 이제 전속적 합의로 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로마자 1번의 법정 관할을 미리 찾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읽으면서 목차를 일단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면 이게 유효이니까 먼저 이제 그 유효인데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를 따져야 되니까 법정 관할을 먼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법정 관할은 뭐예요? 입법자들이 이게 가장 좋은 관할이니까 여기서 해라고 정해준 거니까 거기서 하나를 찍었다면은 거기서만 재판받겠다는 의사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 관할을 추가했다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관할까지 배제하는 의사는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설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피고 주소지를 합의 관할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땐 전속적 합의로 보는 거죠. 그럼 전속적 합의인데 원고 주소지에 소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관할 위반이 되죠. 그 사안의 경우 가셔가지고 전속적 합의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 요건을 갖췄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이 전속적 합의인데 원고가 서울중앙에 제기했으니까 뭐예요? 관할 위반이 되죠. 자, 그러면 로마자 3번에 관할 위반 소재기에 대해서 피고가 항변한 뭐예요? 관할 위반 항변했을 때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송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로마자 3번에 보면 자, 관할 위반일 때 맨 마지막에 뭐 검토한다 그랬어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이송을 하지요. 그래서 변론 관할이 성립하면 하자가 치유되는데 근데 설문에서는 뭐예요? 관할 위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마지막 세 줄에 그러니까 해설에서 피고 을은 관할 위반 항변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관할권 있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송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8번 쟁점이죠. 8번 쟁점 보면 을의 관할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결국 을은 어떤 방법으로 다투느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뭐예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판례를 보시면 당사자가 로마자 1번이에요.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을 했을 때도 직권 발동 촉구 의미밖에 없고 왜냐하면 34조 1항에 신청권이 없다고 이제 신청권의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항상 뭐예요? 법조문이 없으면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송 절차는 조문이 없으면 인정 안 해주잖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판례는 뭐 여러분들 헌법에서 배우신 것처럼 사법 소극주의,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건 입법부가 할 일이고 사법부는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한 법의 적용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명문 규정 없으면 잘 인정 안 해주죠. 따라서 조문에 없으니까 이송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 안 해도 되고 따라서 설사 거부하는 재판하더라도 즉시 항고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판례가. 근데 다수설은 즉시 항고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판례대로 가는 게 무난하니까 외우기도 편하고
안 그러면 또 시험장에서 헷갈리잖아요. 뭐가 판례인지 이런 게 선택형 볼 때도 헷갈리고 하니까 판례대로 웬만하면 가면 되죠.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 이송 신청권을 부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이송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뭐예요? 아무런 응답을 안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을은 다툴 수 없고 설사 법원이 은혜적으로 이송 신청 기각 결정을 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지요. 판례에 따르면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9번 가셔가지고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갑의 주소지 관할하는 서울중앙에 제기했어요. 그럼 관할 위반이죠. 을은 변론길에 출석해서 청구 기각의 판결만을 구하고 다른 주장 안 했다는 거죠.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갑한테 돈 빌린 적이 없으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해 주세요. 그건 본안 변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변론관이 성립하고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을이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주십시오.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 반소의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전제는 이런 실체 주장을 안 하면서 그냥 기각시켜달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기각시켜주세요. 이것만 한 거예요. 따라서 나는 돈 빌린 적이 없으니까 원고가 나한테 청구권이 없으니까 기각해 주세요. 그건 본안 주장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는 당연히 변론가는 생기는 거고 여기서 문제되는 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기각시켜 주세요. 각하시켜 주세요. 이게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별다른 주장하지 않았을 때 서울중앙의 조치는 뭐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변론관할의 문제죠. 그래서 변론관할에 의해서 보면 관할권 없는 법원에 뭐 좀 전에 보신 거고, 그러면 로마자 2번에 가셔가지고 자, 전속적 합의도 뭐예요? 전속관할이 아니라 임의관할이죠. 합의관할이니까 따라서 변론관할 생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청구 기각만을 구하는 것이 본안 변론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통설은 어찌됐건 말했으니까 뭐 변론한 것으로 봐서 변론관할 생긴다는 건데, 자, 판례는 뭐예요? 변론관할 30조의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항소심 반소의 판례가 있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1심에서 본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올라왔단 말이죠. 항소심에서 을이 반소를 제기했죠. 그럼 반소 피고, 즉 본소 원고의 신급의 이익이 문제되잖아요. 이 반소를 1심에서 못 받았으니까. 그럴 때 갑이 이제 본안에 응소를 하면 본안에 응소하면은 반소에 이제 그 반소가 적법해지는데 거기에 판례가 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변론관할이 있는 판례가 아니라 그래서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런 전제 요건을 달아야 되잖아요. 판례가 항소심 반소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청구 기각의 답변만을 한 것만 가지고는 본안 변론을 안 받죠.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변론관할도 똑같이 판단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청구 기각만 가지고는 본안 변론으로 안 보니까 이 판례가 그대로 뭐예요? 변론 관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 판례 취지에 따라서 가면 되겠고. 그래서 단순히 청구 기각만을 구할 때는 본안 변론이 아니다라고 봤다고 판단하시는 게 무난하겠고. 그래서 법원의 조치는 뭐예요? 판례에 따르면 변론 관할 성립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니까 이송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 물론 이송 안 해주면 못 다투는 거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토지 관할을 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 관할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합의 관할이 유효인 걸 봤죠. 그래서 좀 전에 문제에서 합의 관할이 유효니까 모습으로 가서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를 봤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이 무효일 때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법정 관할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10번 문제예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판례 모르면 못 맞추는 쟁점인데. A, B는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B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한다는 내용의 기재 합의가 했어요. 그럼에도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A 회사 본점 소재지, 자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했죠. 관할권이 있느냐? 그럼 이제 합의 관할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뭐예요? 합의 관할의 유효성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합의 관할의 개념은 29조 100기면 되고 뭐 당사자 편의 다 좋잖아요. 그래서 편의 때문에 합의 관할이 인정된다. 그럼 이제 합의 관할의 유효성을 검토해서 자, 1심의 임의 관할이고 합의 대상 법률 관계가 특정돼야죠. 그다음 반드시 서면해야 되고 관할 법원도 특정돼야 돼요. 따라서 오른쪽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하죠. 자,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로 할 때는 피고 입장에서 불리하죠. 원고야 뭐 자기 편한데 소재할 테니까. 그래서 무효가 되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 모르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죠.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 합의는 이제 상대방 즉 피고 측이 그 불공평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예요? 합의 관할 요건을 못 갖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례만 체크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만 뭐 색깔을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뭐 빨간색으로 정하든 해서 나름대로 색깔을 정해서 칠해 놓으면 막판에 이제 12월 달 볼 때 그리고 시험 직전에 바로 볼 때 그런 것만 체크하면은 나머지는 안 봐도 되죠. 그래서 합의 관할이 무효가 됐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보통 특별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로마자 3번에 2번 보통 재판적은 뭐 피고 주소지죠. 여기는 이제 회사니까 뭐예요? 5조에 따라서 본점 소지지죠. 근거조문 다 쓰셔야 되고 그 얘기한 대로 계속 이제 조문 판례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답안지에. 그다음 특별 재판적은 이제 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니까 뭐 금전 청구잖아요. 그럼 지참 채무 원칙에 따라 원고 주소지죠. 그래서 A 회사 본점 소지지가 의무 이행지가 되죠. 그다음 4번에 관할권은 경합하는 거죠. 잘 나가다 막판에 틀리지 말고요. 그래서 특별재판적이 우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합하죠, 경합. 근데 뭐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실수하면 자기도 모르게 뭐 특별재판적이 우선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도록 이제 보통 특별 경합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래서 아무 데다 소재기 하면 되는 거죠. 설문에서는 뭐예요? 결국 이제 원고 주소지니까 특별재판적으로서 관할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관할은 지금 보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 놔가지고 이제 합의 관할 유효일 때는 모습 검토하고 그다음 무효일 때는 법정 관할로 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뭐 관할은 웬만한 거 뭐 다 걸릴 테니까. 그다음 마지막 11번 쟁점 보시면 자 이제 합의 관할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인 거죠. 자 문제를 보세요. 이제 B는 C에게 대여해 주면서 B, C 사이 소송이 제기될 때는 서울중앙에서만 재판받기로 하는 전속적. 이건 명시적으로 전속적이 아니 명확하게 전속적이 맞죠. 서울중앙에서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이 전속적 합의죠. 그다음 대출계약서에 기재했다. 뭐예요? 합의 관할의 서면 요건을 갖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특정 소송이고 뭐 관할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B는 C에 대한 이 청구권을 D에게 채권 양도하고요. 채권 양도 통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합의 관할의 제3자에 대한 승계인에 대한 효력의 문제죠. 승계인에 대한. 그 아까 보셨던 보증인에 대한 건 보증인은 승계인이 아니라 제3자니까 안 미치는데 승계인과 관련해서는 B가 C와 상대로 합의 관할을 했는데 이것을 D에게 채권 양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양수인이 이제 양수금 청구할 때 이 합의 관할 조항의 효력이 미치느냐 이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마지막 세 줄에 D는 C를 상대로 이행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죠. 그러니까 서울중앙 관할했는데 대구지방법원 제기했다. 근데 C는 D의 소재기는 관할 위반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변론 관할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로마자 3번에 가셔가지고 뭐 개념은 앞에서 봤고 마지막 문단에 전속적 합의도 임의 관할이죠. 그러니까 변론 관할 생길 수 있는데 설문에서는 관할 위반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론 관할은 안 생긴다 됐고 넘어가셔서 그럼 이제 합의 관할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온 뭐예요? 유효성 검토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목차를 기억해두면 그 목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차들만 정리해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답안의 쟁점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쟁점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차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만 써도 뭐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은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 관할 나오면 유효성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유효 요건 앞에서 받고 검토로 가셔가지고 서울중앙에서만 재판받기로 하는 전속적 합의를 했죠. 그다음 계약서에 섰고 소송도 법률 관계도 특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적 합의는 유효하다. 그럼 유효일 때 여기는 뭐 모습을 검토할 필요 없죠. 당연히 전속적 합의니까. 그다음 뭐예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승계인에 대한 효력의 문제죠. 그래서 아까 그 보증인은 승계인이 아니니까 제3자니까 안 미치는 거고 그게 자꾸 헷갈리시는데 여기는 승계인의 문제고 아까 주채무자 보증인은 제3자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채무자 보증인일 때는 제3자한테는 그게 물청이든 채청이든 안 미치는 거고 승계인일 때는 우리 판례가 물청이냐 채청이냐를 구별하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자 4번의 첫 번째 문단은 아까 보증인 그 판례잖아요.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반 승계인에 대해서만 미치고 제3자는 안 미친다. 그런데 승계인한테 미치느냐 우리 판례는 뭐예요? 물청 채청을 나누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채권일 때는 이제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받았다라고 봐서 효력이 미치는데 물권일 때는 공시가 안 되잖아요.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그걸 붙여서 넘길 수 있지만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등기를.
그래서 이제 그 양수인한테 미치는지 문제하고 제3자한테 미치는지 문제를 잘 구별하시고, 보증인은 뭐 승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 결국 뭐예요? 여긴 채권이니까 이제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속적 합의는 D한테도 미치죠. 따라서 C의 관할 위반 항변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법원은 뭐 이송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송 안 해주면 못 다툰다. 뭐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이제 뭐 관할은 지금 보신 대로 여기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뭐 선택형도 거의 뭐 90% 이상 커버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당사자로 들어가는데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